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이 러시아랑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과는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좀 소원해지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 이제 틈이 좀 벌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한중 관계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그 북중러 동맹이라는 거를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중러의 이제 반대 개념이 한미일 동맹인데, 근데 북중러 동맹에서 그 세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북한의 포지셔닝이 어떠냐를 보면 뭐 GDP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이 90, 뭐 러시아가 한 10, 북한이 0.1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중러 이게 비중 중에.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로 보면 미국이 8, 뭐 일본이 13, 뭐 이제 한국이 뭐 5,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북중러의 역할에서 북의 역할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사실은 이건 계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름만 그냥 붙여놓는 거 정도지.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의 밀착은, 북한의 밀착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몸부림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 이슈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중국도 같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대접을 하든 무시를 하든 했어요. 네.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이 갑자기 신경을 확 쓰고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뭐 이런 걸 했죠. 네.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싹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니까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그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슈보다는 미국과 중국에게서 자기를 각인시키기 위한 존재감 부각?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결국은 북한의 목을 쥐고 있는 것이 러시아냐 중국이냐 보면 그것은 100%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뭐든 간에 전기 없으면 다 꽝이고, 그리고 석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든 장갑차를 끌고 다니든 뭐 뭘 하든 간에 에너지가 없으면 그건 올 스톱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중국이 그 나칭 유전에서 송유관으로 북한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만약에 송유관을 잠궈버리는 순간에 일주일 안에 북한의 모든 이제 이 경제 상황들은 깜깜한 밤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자기 어필, 미국에 대한 자기 어필의 성격이 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정말 북한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하면 에너지로 통제할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통제하는 순간에 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손을 중국으로 내밀어야지 러시아와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막 이렇게 또 막 다변화하고 막 머리 쓰지 않을까요? 근데 천연가스 갖고 차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업의 많은 부분은 이제 석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 천연가스를 갖고 오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송유관이 있어야 대량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지, 배로 실어 갖고는 또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석유가 이게 있어야만이 기초적인 산업 생산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천연가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문제는 오히려 그 무슨 이제 참전의 이슈가 크게 된 건 그거는 미국이나 사실은 유럽이 더 이제 긴장하고 봐야 될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거기에도 예를 들어 정말로 이게 그 문제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다른 파격적인 지원이 나온다. 이러면 진짜 러시아와 관계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처럼 그냥 뭐 소닥쳐도 없이 그런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건 가능합니까? 중국이 북한과 약간 멀어진 사이에 한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미국과 손 떼고 중국과 손 잡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관계고, 지금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될 뻔했는데 못한 이유는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경우는 한국은 이념의 동지 사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렇죠. 경제적 이해관계로 친소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죠. 중국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뭐 어찌됐든 간에 모택동이 그 창업한 지도자로서 이 공원 치르고 관한 삶이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그 중요성은 어떤 지도자도 모택동을 버리고 나서 그 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택동의 의사결정은 다 옳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전쟁 때 보면 모택동의 맏아들이 그 전사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갖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얘기는 60만 대군이 넘어와서 피를 흘린 전쟁이 이게 헛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을 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국한 주석에 대한 부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어떤 지도자도 그걸 부정하고 나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 보면은 그 중공군 우리 같으면 뭐 국립묘지 같은 것 거기에 그 모택동의 장남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국의 뭐 고위급 지도자들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을 때 반드시 그 묘소에 참배를 하고 와요. 이제 그런 정도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좀 특별한 그 친근한 관계로 뭐 미국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이해관계로서 중국을 뭐 중국이 더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도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시장으로서 필요해서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정치 이념 뭐 사상 이게 베이스가 1이라도 깔려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가까워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는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 봐야 할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뭐 중국과 한 번도 사상의 친구 이념의 동지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까워지고 뭐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그 팔 게 있고 중국이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미국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가 활성화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팔 게 없고 중국이 한국에서 구할 게 없다고 하면 한중 간의 관계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약간 지금 흐름이 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제 소비재 팔 것도 없고 뭐 철강 화학도 중국에 팔 게 이제 별로 없어지고 반도체나 그나마 좀 있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원자재나 뭐 이런 거는 한국이 계속 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슬슬 전이가 되는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한 30년 동안 조금 중국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하청 공장으로서만 이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이브한 이제 뭐 우리 자세를 가졌던 거죠. 아니랬다. 중국의 캐치업의 속도가 저렇게 빠른데 그리고 지금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처절한 반성 그리고 중국과의 더 큰 이제 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 기업의 노력,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그게 지금 전혀 없죠. 그래서 뭐 30년 동안 흑자가 났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적자가 났어요. 그럼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저 적자를 어떻게 흑자로 돌리고 그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전략, 계획 뭐 이런 것들이 학계든 정부든 뭐 이게 기업에서든 뭐 정말로 열띤 토론 뭐 세미나 포럼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포럼 서울 시내 호텔에서 했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망해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부를 하고 간 건데 문제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 문 닫고 나왔고 핸드폰 회사 문 닫고 나왔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 문 닫고 나왔고 화장품 회사 문 닫고 나왔고 마트 문 닫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아 중국이 완전히 시장이 얼마나 나쁘면 한국의 대기업이 다 망하고 들어왔을까?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눈을 뜨고서 우리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럼 미국의 GM 포드가 문 닫고 나왔냐? 토요타가 문 닫고 나왔냐? BMW 벤츠 아우디가 문 닫고 나왔냐? 그리고 애플은 거기서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1등 아니면 2등 한단 말이에요. 삼성은 문 닫고 나왔지. 그리고 월마트 장사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토로데 여전히 장사를 잘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 카페라떼 문 닫고 나왔다고 그러지만 스벅은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미국은 안 망하고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다면 중국이 망한 거냐? 한국의 경쟁력 약화가 한국 기업의 퇴출을 부른 거냐? 그러면 그것은 명약관의 후자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처절한 반성,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나 노력 또 전략은 이제 세우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망했고 곧 망했고 위기다 그러는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곧 망할 나라, 폭망한 나라를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 가지고 저렇게 압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 제가 볼 때는 그 위기나 그 폭망은 한국의 유튜브나 이게 언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강도로서 판단하면 된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세지면 세질수록 중국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졌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최근 7년 동안 보면 미국의 대중국 규제나 강도는 점점 세졌지 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진짜 실력은 미국의 그 대중 제재 강도로 보고 판단해야지 한국의 유튜브에 나오는 썸네일로 보면 안 된다. 아, 우리도 이제 그 못 쓰겠네. 중국 폭망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제대로 이제 못 하고 있는 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애국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막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핑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안 팔린다, 뭐 애플도 큰일 났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뭐 애플은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아이폰 16도 잘 팔린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애플폰 마찬가지로 3, 4분기에 지금 애플이 1등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외국 소비는 어떻게 1등 했냐. 근데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뭐 외국 소비 있었잖아요. 네. 국산품 매형. 근데 국산품 매형은 내용이고, 세계 최고의 제품, 이게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건 애국심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한데, 중국이 한편으로는 국산품 매용을 하지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샀냐. 중국이 37%인가 샀어요. 미국이 14%, 독일이 10% 샀는데, 전 세계 에루샤를 누가 제일 많이 샀냐 보면 작년에 중국이 38%를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한국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조금 이제 큰 시각으로 놓고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그런 건데, 글로벌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말 중국이 국산품 애용을 하면서 외산 제품을 다 안 쓰는 거냐? 그게 아니고, 가성비에 맞는 국산품은 중국 거를 쓰고, 가심비에 맞는 것은 중국이 따라오기 멀었으니까, 그건 오히려 이제 서방의 유명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가속적으로 팔리는 그 현상이 중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가성비 제품에서의 국산품 애용을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BMW, 벤츠, 아우디 안 사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나 장안차도나 상해 자동차로 다 개별을 해야지, 저게. 그리고 애플 핸드폰은 다 털고 화웨이나 샤오미 핸드폰으로 다 이제 갈아엎었다고 그런 건 메이크 센스해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들을 보면 서방의 탑 브랜드들은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이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국산은 가성비에도 끼지 못하고 가심비에도 끼지 못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졌던 그 시각적인 오류가 또 오판을 또 불러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에 너무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가심비를 생각하는 소위 브랜드 메이킹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치명타인데, 뭐 중국이 금방 없어질 시장도 아니고 또 앞으로 저기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심비 제품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맞죠. 그 시장 자체가 14억 글로벌 시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14억 글로벌 시장으로 보고 다시 이제 기술 브랜드 뭐 제품이 경쟁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또 하나 되게 이제 좀 저는 의미 있게 본 게, 얼마 전에 그 KBS 쌤과 함께 나가셨었잖아요. 예. 거의 한 2년여 만에 출연을 다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자 하나를 꼽아주셨어요. 우리가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담긴 의미. 이게 근데 찾아보니까 그때 이길잉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남을 영자더라고요. 이게 우리랑 그 중국이 이게 다른 거예요? 뜻이랑 발음이? 뭐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윈이라고 그럴 때 중국이 이 단어를 써요. 잉이라는. 그래서 윈닝 게임 그럴 때 잉잉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이, 중국의 한자는 전부 파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글자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서잉이라는 글자 나중에 화면에 나오겠지만 맨 위에 그 잊을 망자가 맨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don't forget. 잊지 말자는 것은 중국이 우리가 홀대받고 냉대받았으면 정말로 가시방석 위에서 쓸개를 씹으면서 이길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욕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입구자가 있어요. 그 밑에 입구가 뭐냐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국자는 10년 국을 커도 국맛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실패한 기업들한테 한 것을 물어보면 현지법인 대표가 중국 갈 수 있냐? 중국에서 대학 나온 적이 있냐? 그걸 확인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물건을 파냐. 그다음 세 번째가 보면 왼쪽에 달월자가 있는데요. 달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숙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하지만 중국은 만만디입니다. 충분한 시간의 숙성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글자가 조개패자인데 돈은 순리대로 벌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평범할다 그럴 때 범자인데요. 이것은 평상심을 가져라. 조조하면 지는 것이고 먼저 울면 지는 것이다. 중국은 포카페이스죠. 그래서 먼저 패를 내보이는 놈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 상대와의 소통, 시간의 숙성, 그 순리, 평상심 이 5가지 척도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한번 거기다 맞춰놓고 보면 거기에 답이 정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라는 게 우리가 30년 동안 돈 벌다가 작년 한 해 적자가 났고 금년에는 적자가 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더 먹으면 되는 것이지 한 해, 두 해 적자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냐. 그리고 우리 말고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 기업들을 벤치마크해서 우리가 다시 돈 벌 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안 하고서 저거 망할 나라 망한 나라 이렇게만 보는 것은 그것은 진짜 오판이죠. 그리고 뭐 옆집에 14억의 거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배고프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14억이 이게 배고픈 14억이 아니라 BMW, 벤츠, 아우디를 사고 에루샤를 전 세계 걸 38%를 사는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이제 중국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방법 또 이제 뭐 제품 이것들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진짜 필요하죠. 근데 그건 안 하고서 이제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레토릭에 그것만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실익이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했던 것하고는 다른 패러다임이 지금 AI 시대에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 다 바뀌잖아요.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OEM 공장에서 이제는 자기 브랜드로 돌아서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OEM 공장으로서의 그 패러다임은 홀랑 뒤집고 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내리 속에 갖고 있다가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분 나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꼴보기 싫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우리하고 철저한 이해관계지 이것은 사상의 동지 이념이 친구가 아니에요.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죠 뭐. 근데 문제는 얘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 28%가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돈 털어 먹자는 거죠. 돈 털어서 거지 만들어 버리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한 나라 중에서 나라가 없어진 데는 없어요. 다가 이제 이게 거지돼 가지고 도저히 미국에 대적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추락한 것이지. 마치 뭐 이제 중국판 플라자 합의 막 이런 걸 맺듯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중 전쟁의 과정에서 이게 이기는 거 우리 편,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나 틈을 이용해서 우리 이걸 극대화하는 것,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지 그 둘 사이의 전쟁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우리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에다가 그게 너무 우리가 민감해하고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이 팩트 파인딩 정확하게 하고 우리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챙길 거를 이제 빠르게 챙겨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념, 정치, 외교 이런 걸 떠나서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로. 그래서 망한 나라도 아니고 망할 나라도 아니고. 오늘도 정말 의미 있게 또 깊이 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